안녕하세요. 판심이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시죠? 어디 통신사 이용하세요? 아직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저는 사실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SK텔레콤 VIP입니다. 근데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SK텔레콤 사내 웹진이 있더라고요. SK텔레콤 내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내 웹진에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고 제가 인터뷰에 응하게 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에게도 공개를 하려고 해요. SK텔레콤이 워낙 큰 기업이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지만 SK텔레콤 내부 사내 웹진이라서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아쉬운 마음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요거예요. 요 PDF 파일로 SK텔레콤 사내 웹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AI 판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받았던 질문지와 함께 제가 조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질문은 기자님을 대신해서 저희 임 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법대를 졸업하여 제49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2022년 퇴임한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1년 된 변호사인데요. 남편과는 서울법대 CC로 학교 때 만났고요. 같은 법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무려 15년 된 주부 9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요. 창의력 수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창적 창의력이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는 말처럼 지식의 습득, 즉 암기의 영역에서 창의력이 무럭무럭 싹트기도 하거든요. 지식의 습득, 암기의 영역이 AI의 영역이라면 사람이 습득하였어야 하는 지식과 암기의 영역을 AI가 보충해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리로서의 명제를 도출하는 방법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있잖아요. 귀납식과 연역식이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제가 판결문으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실제 판사들이 판결을 선고하는 그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유무죄, 죄가 있다 없다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유죄가 인정이 되고 나면 이제 형을 얼마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유무죄의 판단은 연역적 판단인 3단 논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죄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양형을 정하게 되는데요. 유죄인 피고인에게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인지 이것은 다른 범죄들과의 통계적인 자료의 비교, 즉 귀납적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귀납적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양형의 문제에서는 다른 판결문의 양형 등을 참고하게 되고 이 부분은 분명 AI의 리서치를 통한 자료 제공이 판결문 검색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판사의 업무 보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판사가 판결할 때 어떤 사고를 하면서 판결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판사들은 판결할 때 그 사건만 보기도 하지만요. 이 사건에서 일어나는 당시의 상황이나 현재 사회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감정까지도 모두 총체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비슷한 사건이라고 보일지라도 판사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반면 AI 판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AI 판사가 일관된 판결로 양형 기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 분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교통사고일 것이에요. 상해나 살인, 강간과 같은 분야는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등 이미 서로 아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각 사건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나 상황이 고려되는 판결이 내려지니까 AI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교통사고는요.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가 상대방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특성보다는 교통사고의 상황, 사고라는 객관적 요소에 조금 더 집중되는 면이 큰 범죄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보다 사고 자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객관적 수치 등에 초점이 더 맞춰지는 것이죠.
이것은 AI가 얼마나 많은 기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인간으로서의 판사도 판사들 성향이나 개개인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판결이 나온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AI 판사가 작성하는 판결문도 매 판결에 정확히 완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완벽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기존 판결문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이를 도출하는 기술적 수단을 잘 완비하면 소위 고무줄 판결과 같이 비슷한 범죄인데 양형이 두세 배의 차이 나는 그런 판결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든 사건이 사실 매 사안마다 전부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범죄 당시 상황 등 많은 부분이 변수로 작용하고 이것이 인간 사회니까요. 하지만 일정 부분은 분명 AI 판사가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서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AI 판사가 담당하고요. 정말 인간의 판단력을 요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인간인 판사가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데이터를요, 판단의 결론으로 추출해내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신뢰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기계가 인간을 벌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사실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로클럭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사법시험 세대인데요. 우리 때는, 나 때는? 로스쿨이 생기고 난 다음에 로클럭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현재 법원에서는 로클럭, 즉 재판연구원이 법원 내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의 기초 리서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재판연구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는데요. 이 로스쿨 도입 이후 많은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재판연구원의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AI도 아마 판결문 작성의 기초적인 리서치 등의 활용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라 하더라도요. 교통사고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피해자가 아주 어린 학생인데 반신불구가 됐다라던가 임신한 상태의 임산부였다던가 이런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면이 있거든요. 하물며 강간죄나 살인죄에 있어서도요. 모두 사건이 동일하진 않아요.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계부로서 의붓탈을 성폭행 왔다면 인간의 법 감정상 그 양형이 당연히 더 무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살인죄의 경우에 오랜 기간 성폭행 당한 의붓딸이 계부를 살인하였다면 정당 방위의 여지는 없는지, 또 양형에 있어서도 감형의 여지가 크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물론 AI에게 이런 세부적인 요소도 전부 입력해 놓고 이거를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도 있지만 모든 돌발적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바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별한 능력이니까요. 여러분, AI 판사 도입될지 되게 궁금하시죠? 모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왜 모험 소설 많이 읽잖아요. 저는 누가 이거 해보자 그러면 범죄 행위가 아니거나 할 때는 그래 해보자 라고 해요. 경험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물론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는 겁니다. 부작용은 줄여가면 됩니다. 우리 일단 한번 해봅시다.